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향 프로의 김승유리입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이제는 대선입니다. 대선 후보로 점쳐진 인물들의 기사가 매일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후보는 역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언론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대선 주자로서 장단점은 뭔지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분석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 전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네, 윤 전 총장에게 이 장모 문제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장모가 뭘 했길래 그런 건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에겐 어떤 의혹이 있을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부동산, 돈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인데요. 그걸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의혹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인데요. 네, 이게 제일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현재 재판도 받고 있으니까 이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를 간단하게 최 씨로 부르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잔고증명서 위조가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잔고증명서, 네, 남아있는 돈을 증명한 문서라고 쉽게 말뜻은 이해하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A, B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A가 B한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 A가 1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합니다. 근데 B가 보기에 A는 돈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신용도 안 좋아 보여서 거절을 합니다. 네. 자, 그랬더니 A가 야, 내가 사실 10억 자산가다. 당장 현찰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네. B는 그래도 살짝 의심이 되겠죠. 10억이 쉽게 있는 돈도 아니고 또 10억이 있는 놈이 당장 100만 원이 없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그럼 계좌 한번 까봐. 계좌 까면 빌려줄게 라고 인증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이때 실제로 A 계좌에 10억이 있으면 B도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물론 돈 갖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금전거래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단순히 이 말만 믿고 돈 거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네. 자, 이 A가 10억을 보여준다고 자기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갖고 옵니다. 무슨 은행에 A의 계좌에는 10억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 라는 문서를 떼온 겁니다. 뭐 이 정도면 B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겉보기엔 별로 믿음직해 보이지 않는데 문서가 그렇다고 하니 B는 돈을 빌려줍니다. 자, 근데 이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거라면 어떨까요? 10억은 개뿔, A는 사실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네, B는 문서만 보고 속았던 거죠. 그럼 이건 완전 사기죠. 잔고증명서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거짓 위조된 거라면 A는 사기를 친 셈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선 아무래도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겁니다. 네, 동기가 간단하죠? 자, 오늘의 주인공 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가 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을까? 단순합니다. 자기가 돈이 이만큼이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보여줘야 했나? 돈을 구해야 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줘야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최 씨는 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돈을 구해야 했을까요? 위조를 해서 구할 만큼 아주 급한 일이 있었나 보죠? 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최 씨가 벌인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말은 들어봤지만 사건의 깊은 내막까지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걸 자세하게 다룬 언론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치만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대선에 나간다면 이 사건은 후보 검증 차원에서라도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도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사건의 등장인물로 장모 최 씨하고 또 안 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 씨라는 분은 부동산 전문가로 소위 알짜 정보에 밝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밝은 안 씨와 그리고 돈이 많은 최 씨가 만나 동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2013년 어느 날 두 사람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땅을 노리게 됩니다. 그 땅의 크기가 무려 55만 3천 제곱미터였습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축구장 80개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안 씨가 이 정보를 물어왔는데 당시 감정가로 170억 하는 땅이 고작 40억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근처에 아파트 단지도 있어서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는 땅이었죠. 완전 대박 정보네요. 그죠? 두 사람은 대박을 꿈꾸며 이 땅을 계약합니다.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으로 10% 정도 걸죠. 40억짜리 땅이니까 4억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겁니다. 자, 계약. 자, 이제부터 최 씨가 벌인 도청동 사건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금을 걸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잔금만 치르면 되죠. 그런데 이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최 씨와 안 씨 두 사람은 이 땅을 계약할 때 자기들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어떤 사람 보고 네가 가서 이 땅 산다고 하고 계약서에 사인해 라고 시킨 거죠. 이걸 차명거래라고 합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차명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잔금 계약할 때도 이 이름을 빌려준 가짜 거래자가 가야겠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는 이런 짓 못하겠다면서 거래 협조를 안 해줍니다. 아이고, 큰일 났죠. 최종 계약도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난 못하겠다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당연히 계약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무산됐죠. 계약 실패. 그럼 이 계약할 때 걸었던 계약금 4억 5천은 어떻게 되죠? 계약이 안 되면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나요? 아니죠. 안 돌려주죠. 계약금 4억 5천을 그냥 날리고 맙니다. 아까운 4억 5천. 자, 그러니까 이 1차 계약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차명 거래자가 거부를 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계약금이 4억 5천 그냥 날아가 버렸죠. 두 사람은 차명 거래를 시도했지만 갑자기 거부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날리고 맙니다. 자, 그럼 이 둘은 이제 포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4억 5천 때문에 이 알짜 땅을 놓칠 수는 없죠.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데요. 2차 계약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도 계약금 4억 5천을 걸고 다시 한번 계약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차명으로 했지만 나름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왔나 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데요. 자, 애초에 40억 하는 땅에서 계약금을 4억 5천 걸었으니까 잔금은 한 36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현찰 36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잔금날까지 못 구한 겁니다. 그래서 2차 계약도 잔금을 못 구해서 결국 실패가 되고 맙니다. 계약금 4억 5천이 또 사라집니다. 1차, 2차 합쳐서 9억을 날린 거죠. 자,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9억을, 자그마치 9억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아니, 한 명은 검찰 사위를 백으로 두고 있고 또 한 명은 부동산 전문가라는데 이거 너무 어설픈 거 아닙니까? 나중에도 사이좋게 동업을 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자, 2차까지 실패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계약을 또 시도합니다. 자, 이제 계약금 다들 아시죠? 4억 5천 세 번째로 겁니다. 이번에는 됐을까요? 세 번째 시도 만에 드디어 계약이 체결됩니다. 거액의 잔금은 은행에서 48억 대출을 내서 잔금을 마련을 합니다. 신한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이 땅을 담보로 48억을 대출 받습니다. 이 48억 중에서 36억을 잔금으로 내고 12억이 남았습니다. 자, 이 신한저축은행이라는 곳은 뒤에서 또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신한은행 아닙니다. 신한저축은행이에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이 땅을 반반씩 갖기로 하고 땅이 있으면 반반씩, 한쪽은 최씨, 한쪽은 안씨 이렇게 하면서 대출 이자도 반반씩 내기로 하면서 드디어 3차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두 사람은 세 번째 시도 만에 드디어 이 땅을 손에 넣습니다. 1차 계약 때는 명의 빌려주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무산이 됐고요. 2차 때는 잔금을 못 구해서 실패하고요. 3차 시도 만에 드디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힘들게 얻은 만큼 이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도촌동 사건의 1막 삼고초려 계약편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정리할 수도 있었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어설퍼 보이지만 사실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꼼수가 벌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들게 얻은 만큼 이제 비싸게 팔아야겠죠? 운이 좋게도 계약을 맺고 얼마 안 돼서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땅값으로 무려 75억을 제시하죠. 40억 주고 사서 75억에 팔면 대박이죠? 대충 계산해도 35억이 남으니까 둘이서 17억씩 나누면 됩니다. 이만해도 엄청 남는 장사죠, 그죠? 만약 이때 팔았다면 도촌동 사건도 여기서 그냥 끝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의외로 최 씨는 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 씨는 빨리 팔고 싶은데 최 씨가 반대를 하는 거죠. 이 땅 지분이
반반씩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동의를 해야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17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치고 마는데요. 자, 근데 그 뒤에도 이 땅을 산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최 씨는 계속 땅을 안 판다고 거부를 합니다. 예, 땅의 가격을 매기는 그런 세태가 싫어서 그랬던 걸까요? 네, 땅을 사랑하는 최 씨는 결국 모든 제안을 뿌리칩니다. 예, 숱한 매각 기회가 있었지만 최 씨가 반대해서 땅을 못 팔게 되는 겁니다. 야. 자, 이렇게 땅을 자꾸 못 팔고 시간만 흐르게 되니까 안 씨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씨는 한가롭게 기다릴 처지가 아니었죠. 왜냐면 매달 엄청난 대출 이자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기 3차 그 계약 때 신한저축은행에서 48억 대출을 받았었죠. 땅 지분도 반반씩 하고 이자도 반반씩 내기로 했죠. 그럼 두 사람이 각자 매달 24억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예. 24억이면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네, 뭐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냥 연 3% 정도라고만 해도 한 달 이자가 무려 600만 원입니다. 네, 한 달 이자만 600만 원. 네, 진짜 숨이 턱턱 막히겠죠? 결국 안 씨는 이 이자를 못 낼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48억 중에서 36억은 잔금 내고 12억이 남았죠. 그래서 안 씨가 그 돈으로 잠시 이자 좀 내자고 했지만 최 씨는 그마저도 거부합니다. 최 씨가 돈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안 씨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동업자 사이에 좀 너무 매정하죠? 예, 약간 어설퍼 보이더니 이제는 뒤통수 치는 냄새가 살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최 씨도 안 씨의 그 정보 덕에 여기까지 온 건데 뭔가 입을 싹 닦는 느낌이죠? 예. 자, 이렇게 안 씨가 오랫동안 이자를 못 내니까 은행은 이 대출을 부실 채권으로 지정합니다. 예, 안 씨가 이자를 못 내죠. 그래서 신한저축에서 받은 이 44억 대출이 부실 채권으로 지정이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돈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할 만하죠. 결국 두 사람의 대출은 부실 채권이 되고 맙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옆으로 살짝 세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권에 대해서 잠깐 말할 건데, 이 채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왜 있냐? 그야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돈 갚아라 라고 으름장도 놓을 수 있는 거죠.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당연하죠? 네.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도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거래가 된다는 말이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유치했던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릴 적에 한 번쯤 이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예. 자, 우리 고전 이름의 대명사 철수와 영희를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예. 자, 철수가 영희한테 1,000원을 빌렸어요. 예, 1,000원을. 자, 이렇게 1,000원을 빌려줬어요. 영희가. 네. 그럼 철수가 나중에 영희한테 돈을 다시 1,000원을 줘야겠죠. 예. 그러면 조금 유식한 말로 영희는 철수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는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희는 철수에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번엔 영희가 민수라는 친구한테 또 1,000원을 빌립니다. 민수가 영희에게 1,000원을 빌려줬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철수가 영희한테 1,000원을 빌리고 영희는 민수한테 1,000원을 빌린 겁니다. 예. 자, 이 세 명이 모두 친구 사이일 때 우리 어릴 적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영희는 민수한테 가서 야, 내가 철수한테 1,000원 받을 거 있거든? 그거 네가 대신 받아라. 그럼 난 돈 다 갚은 거지? 라고 말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들 있죠? 생각나죠? 네. 자, 민수 입장에서는 원래는 영희한테 1,000원을 빌려주고 영희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영희가 민수한테 돈 1,000원을 줘야 되죠? 예. 근데, 영희 말을 듣고 보니까 민수 입장에서는 영희한테 1,000원을 받나, 철수한테 받나, 어쨌든 1,000원만 받으면 되니까 알겠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철수는 영희가 아니라 민수한테 돈을 갚아야 되죠. 철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영희하고 민수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아, 물론 철수도 영희한테 주나 뭐 민수한테 주나 어차피 1,000원을 갚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뭔가 민수한테 책 잡힌 느낌이 들죠? 예, 민수가 영희보다 눈치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거 영 불편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의 그 유치한 대화 같지만 우린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 채권 거래를 알았던 겁니다. 예, 이게 채권 거래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희는 철수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예, 이 채권을 민수한테 넘기면서 자기가 갚아야 되는 영희 채권을 갚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는 이제 철수에 대한 채권이 생기면서, 예, 이제 철수는 민수한테 1,000원을 갚아야 되게 생긴 거죠. 예, 되십니까? 예. 자, 다시. 원래 민수한테 현금을 1,000원을 줘야 했지만 그거 대신 1,000원짜리 채권으로 갚은 거죠. 예. 이렇게 우린 어린 시절에 이미 채권 거래를 했던 겁니다. 예. 다만 어린이들과는 달리 어른들의 세계는 이게 좀 더 복잡하다는 차이점은 있죠. 왜냐하면 어른들의 세계에는 이자, 뭐 신용, 뭐 만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갑자기 경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결론은 이 채권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안 씨가 이자를 못 내는 바람에 결국 채권이 부실해졌다고 했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부실 채권을 안고 있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돈 받을 권리는 있다지만 결국 돈을 못 받으면 은행만 손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부실 채권을 사겠다는 회사가 나타납니다. 예. 갑자기 어떤 회사가 나타나서 그 부실 채권 우리가 살게 했다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예. 자, 그래서 이 부실 채권을 48억 5천만 원에 팔아 버립니다. 예. 48억 5천만 원. 자,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부실 채권을 48억 5천을 주고 채권을 샀다는 거죠. 이 채권을. 자, 이 두 사람의 채권을. 그러니까 이 채권을 이제 48억 5천 주고 사가지고 이 채권이 이 회사 쪽으로 간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자,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부실 채권을 안전하게 털어냈죠. 예. 뭐 비록 뭐 이자를 다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살짝 얹어서 이 부실 채권을 털어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저 회사는 뭘까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이자도 못 받고 있는 채권을 덥석 사버리는 걸까요? 네. 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회사는 바로 네. 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회사는 바로 ESIND라는 회사입니다. 전혀 뭐 들어본 적 없는 회사죠? 네. ESIND라는 이름은 사실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바로 최 씨의 회사였다는 거죠. ESIND가 사실은 최 씨의 회사였다는 겁니다. 자, 채권도 물건처럼 거래가 된다는 건 우리도 압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문제의 48억 채권은 안 씨가 이자를 못 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반은 최 씨가 빌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돈을 빌려서 생긴 채권을 그걸 최 씨가 다시 샀다는 말이 되죠. 뭔가 좀 이상하죠?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하니까 귀엽고 단순한 아이들의 세계로 다시 설명을 하면 철수가 영희한테 1,000원을 빌렸죠. 그럼 영희는 철수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채권을 철수가 다시 사는 거예요. 자, 이 1,000원을 주고 이 채권을 다시 철수가 사는 겁니다. 그럼 영희는 채권을 팔면서 어쨌든 1,000원을 다시 받았으니까 일단 끝났습니다. 그죠? 뭐 돈을 갚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철수는 굳이 채권을 사겠다고 해서 사갔습니다. 자, 철수는 좀 이상하죠? 철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철수 자기 자신한테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빌리고 자기한테 돈을 갚는 거죠. 철수가 자기 자신한테 야, 철수야, 나 1,000원만 빌려줘. 갚을게. 철수가 알겠어? 꼭 갚아야 돼?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이중인격 놀이하는 건가요? 완전 이상하죠. 네. 자, 이게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최 씨가 이런 이중인격, 유체이탈 같은 짓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나머지 반쪽 안 씨 지분에 대한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였죠. 아니, 뺏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까요? 이제부터 최 씨는 안 씨를 철저하게 잡아먹는 음모를 꾸밉니다. 왜 아까 철수가의 채권이 민수한테 넘어가면서 철수가 이제 민수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했죠. 갑이 바뀌면 갑질도 바뀌는 법입니다. 이 채권을 최 씨 회사가 가지면서 결국 안 씨를 압박하는 권한도 이제 최 씨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산 최 씨는 이걸 담보로 아까 이 신한저축은행에서 또 38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이 정말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거액을 대출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힘들 때마다 곁에서 있어 도와주는 은행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도촌동 사건의 2막, 배신의 서막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최 씨는 땅을 팔 수 있었던 숱한 기회를 고의적으로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안 씨는 이자 부담에 시달리면서 결국 채권이 부실화되죠. 그럼 그 부실 채권을 누가 산다? 바로 최 씨 회사가 산 겁니다. 마류 회사지 최 씨나 마찬가지죠. 자, 물론 아직까지는 이 반쪽에 대한 소유를 안 씨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이 최 씨에게 가면서 결과적으로 안 씨에게 이 땅값을 댄 사람은 최 씨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 씨는 여전히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뭔가 음모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 씨가 이런 짓을 꾸민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최 씨의 본격적인 음모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안 씨는 계속 이자를 못 내고 있었죠. 최 씨는 이걸 명분으로 안 씨 지분의 땅을 임의경매에 붙입니다. 네, 임의경매. 자, 임의경매가 뭐냐면요. 네. 자,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담보를 걸죠. 내가 돈이 없으면 이걸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게 바로 담보입니다. 사회는 이 담보를 믿고 돈을 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빌려준 사람은 이제 이 담보를 팔아서 자기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 담보를 파는 경매를 바로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아까 최 씨하고 안 씨가 도촌동 땅을 담보로 48억을 빌렸죠? 자,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결국 이 땅을 토해내야 됩니다. 네. 안 씨는 지금 누구에게 빚을 져 있는 상태죠? 네. 바로 최 씨죠. 최 씨가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 씨가 이 땅을 이미 경매에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경매로 나온 땅을 누가 샀을까요? 누가 샀게요? 네, 이제 감이 오죠? 바로 ESIND가 또 삽니다. 예, 이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이 회사는 바로 최 씨의 회사죠. 예. 자, 여기서 또 이중인격 유체이탈 같은 행동을 합니다. 최 씨가 경매도 붙이고 입찰도 받는 북치고 장구치고를 이번에도 혼자 다 하죠. 네. 결국 안 씨 땅을 33억 7천만 원에 낙찰받고 결국 안 씨의 땅까지 모두 손에 넣게 됩니다. 네. 안 씨는 자기가 물어온 정보를 최 씨한테 고스란히 바치고 뒤통수 맞은 신세가 됐습니다. 예. 자, 사실 이렇게 땅을 뺏긴 것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최 씨가 안 씨 땅을 뺏으려 때 안 씨는 뭘 했던 걸까요? 그죠? 잠자코 보고만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안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돼서 구속이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구속되면서 결국 징역까지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 땅을 뺏기는데도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네, 안 씨가 구속되면서 결국 땅을 뺏기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과연 누가 고소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최 씨가 그랬습니다. 예, 안 씨 땅을 임의경매 신청하고 나서 고소를 했죠. 고소와 함께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결국 안 씨는 수감이 되고요. 주인 잃은 땅은 속수무책으로 최 씨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최 씨는 이렇게 동업자 등의 칼을 꽂고 땅 전체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죠? 아까는 한사코 안 판다고 하더니 이번엔 땅을 뺏은 지 석 달 만에 이 땅을 팔아 넘깁니다. 네, 어느 건설회사에 무려 130억에 팔아치지요. 네. 자, 이때 1차 계약 실패로부터 시작된 도청동 사건이 최종 130억에 팔기까지 약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자, 이 3년 동안의 과정 안에서 도촌동 사업은 최 씨가 막대한 돈을 벌고 반면에 안 씨는 징역을 사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설명이 참 길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한번 해볼까요? 예. 최 씨와 안 씨가 도촌동 땅을
3차 시도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지만 최 씨가 협조를 안 해서 못 팔았다고 했죠? 안 씨가 이자를 못 내게 되자 채권이 부실해졌고 부실 채권을 최 씨가 사들이게 됩니다. 최 씨는 이걸로 안 씨 땅을 경매에 붙였고 그 땅을 다시 최 씨가 낙찰받습니다. 이렇게 땅 전체를 차지한 최 씨는 이 땅을 130억에 팔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가 도촌동 사건의 전말입니다. 굉장히 어설프게 시작했던 사업이었지만 결국 엄청난 꼼수, 음모와 함께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이걸 깊게 설명하자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인데요. 제가 사건의 큰 흐름만 전달하기 위해서 격가지가 될 만한 내용들은 가급적 추려냈습니다. 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헷갈리니까 숫자도 최대한 줄이면서 설명했는데요. 네,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 말로는 최 씨가 이 모든 과정에서 약 50억 정도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의 도촌동 사건이었습니다. 자, 너무 긴 설명에 살짝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을 알아본 이유는 바로 잔고증명서 위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근데 정작 사건 설명에서 이 잔고증명서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썼단 말인가?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잔고증명서를 주로 언제 쓴다 했죠? 네, 바로 돈을 구할 때라고 했죠. 나 원래 돈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돈 빌려줘. 금방 갚을게. 라고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쉽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 돈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언제 돈이 가장 시급했을까요? 그럼 바로 그때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계약할 때였습니다. 네, 이때 무조건 돈을 구해야 했잖아요. 그죠? 물론 최 씨는 이 땅을 뺏는 와중에 채권도 사고 경매도 낙찰받고 그러느라 중간중간에 돈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땅을 맨 처음 살 때였겠죠. 두 사람이 계약 당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계약금도 2번이나 날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조 잔고 증명서 사용은 바로 이때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돈을 못 구하면 땅은 물론이고 계약금까지 날리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든 위조 증명서를 써서라도 돈을 구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위조 잔고 증명서는 언제 어떻게 쓰였나? 이제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 첫째, 잔금을 구할 때. 자,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사채를 쓸 때 이 잔고증명서를 이제 보여주면서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데 쓰인 것도 있습니다. 계약자한테 잔금 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때도 이 잔고증명서를 썼다고 합니다. 계약금 4억 5천원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잔금 날 좀 더 연장해 달라고 하면서 저 사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잔금 기일 연장. 계약금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잔금 기일을 좀 연장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할 때도 이 증명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아까운데 계약금 4억 5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거죠. 자, 세 번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아주 대범하게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썼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을 걸어두고 잔금 기일 전까지 돈을 구하러 다녔다. 네, 위조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잔금 기일 안에 돈을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잔금일을 좀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조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결국 계약이 무산되고 계약금이 날아가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서 홧김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낸다. 역시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해되시나요? 예, 아주 동기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죠? 예. 자, 이 과정에서 총 4장의 잔고 증명서가 사용이 됐고, 예, 그 각각의 금액을 합치면 대략 한 3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장의 위조 잔고 증명서를 썼고 그 합계 금액은 약 35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위조 잔고를 만들어서 내 손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결국 최 씨와 안 씨는 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또 이렇게 사용한 혐의로 둘 다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걸 위조해준 사람도 같이 기소가 되었죠. 70대 어르신이 포토샵으로 손수 이걸 만들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기소된 건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네, 아까 1차 계약 때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하려다가 그 사람이 거부하면서 계약이 무산됐죠. 이들은 그러고도 떳떳하게 자기 이름으로 할 생각은 죽어도 안 했나 봅니다. 그 뒤에도 차명으로 땅을 계약해서 결국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죠. 그러니까 최 씨와 안 씨 모두 총 3건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써서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차명으로 거래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작년 3월에 기소되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최 씨가 이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가 욕 엄청 먹었던 게 바로 이 재판입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현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3가지 혐의가 대체로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최 씨와 안 씨 모두 이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자, 인정했으면 질질 끌고 없이 그냥 둘 다 처벌받으면 되죠. 그럼 뭐 깔끔하게 끝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재판은 지금 위조를 했니? 안 했니를 두고 다투는 게 아닙니다. 네, 두 사람 다 위조하고 행사한 건 인정하는데 다만 그 이유가 바로 상대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특히 안 씨의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해 있겠죠. 최 씨한테 땅도 뺏기고 징역도 살았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네. 자, 두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안 씨는 최 씨가 자기를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최 씨가 자기 돈이 이만큼 있는데 동업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안 씨도 그걸 믿고 동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사기를 당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안 씨의 주장과 최 씨의 주장이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안 씨는 처음부터 위조된 증명서를 갖고 접근을 했다. 그래서 나는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최 씨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최 씨는 안 씨가 시켜서 위조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안 씨가 시켰다. 자, 돈을 구해야 되니까 위조를 해서라도 갖고 오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냥 쓱 보여주기만 할 거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해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자기가 속았다는 말입니다.
역시나 이런 사태가 될 것을 예견했지만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양쪽 주장이 완전히 대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입장이 맞을지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장고 증명서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윤석열 장모 최 씨가 연루된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걸 정리해봤습니다. 좀 복잡했죠? 사람들이 애초부터 최 씨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최 씨한테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최 씨의 작업이 너무나 화려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최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이기 때문이죠. 역사가 어떻게 흘러 지금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상 국민들은 이제 후보는 물론이고 그 가족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최 씨가 이런 일을 벌일 때 과연 윤석열 검사는 무엇을 했는가 말이죠. 최 씨와 관련된 의혹은 이 사건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 씨가 안 씨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이런 비슷한 동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최 씨랑 동업했던 사람들에겐 아주 희한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처음엔 자, 우리 큰돈 한번 벌어보자 라고 동업자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다 원수지간이 됐다는 건데요. 이들도 모두 안 씨처럼 최 씨한테 돈도 뺏기고 또 고소당해 징역까지 살게 됩니다. 최 씨랑 동업했던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돈도 뺏기고 징역까지 살았던 걸까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만약 윤 전 총장이 대권을 향해 갈수록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걸 물어볼 겁니다. 조국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징역 4년의 죄라면 장모의 350억짜리 장고 증명서 위조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집값 문제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장모 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끝으로 스스로를 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검사로 불렸다면 장모 일에 검사의 권한을 쓰진 않았는가? 국민들은 이걸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윤 총장이 대권으로 향해 가는 길에 이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는 장모 최 씨의 사건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작용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